안녕하십니까, 레피트입니다. 9월 2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2.9%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6% 상승하였습니다. 오늘 양증시 모두 크게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4,900억을 매수하였고요. 코스피에서 기관 투자자는 8,000억 매수하면서 오늘 간만에 이제 양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800억, 기관 투자자 1,000억 정도 매수하면서 마찬가지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3% 가까이의 상승이 나왔고요. 267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상당히 이제 기분 좋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점점 낮춰가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조금 애매하게 코스피가 아래로 눌러지는 그런 추세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오늘의 이 상승은 그러한 이제 우려를 불식시키는 트리거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양봉 대비해서는 거래량은 아직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특정한 종목들 위주로의 좀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지수가 크게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지수, 특별한 이제 테마들의 업종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지수가 결정될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쌍바닥 다졌고 오른쪽으로 점점 올라가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 수급입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4,900억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8,000억을 매수했는데, 금융 투자 한 7,000억 정도 매수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의 물량을 금융 투자가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정말 오랜만에 매수를 진행했고요. 하지만 그동안 며칠 내내 매도를 했던 이 매도량 대비해서는 확실히 적은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코스피가 3% 가까이 반등을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5천억 밖에 매수를 하지 않았고요. 기관 투자자도 사실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세가 좀 강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건강하게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좀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거나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하나 발표되면 시장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쌍바닥 다지면서 올라가는 그림 만들어졌고요. 2.6% 가까이 올라가면서 좋은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1,800억 매수, 기관 투자자가 1,0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최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증시를 보면 니케이가 3% 가까이 반등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상해 종합도 3.6%가 올라갔고요. 지금 이제 아시아 증시가 오늘 이제 모두 급등을 하였습니다. 다우 나스닥은 지금 다우는 0.7% 정도 하락했고, 나스닥은 보합 수준이었는데 워낙 최근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환율이 오늘 급락을 하였죠. 12원 정도 떨어졌고 0.9%까지 환율이 떨어졌고요. 1326원까지 지금 하락을 하였습니다. 점점 이제 바닥 라인을 낮추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환율이 이제 1320원대로 진입했고 이제 1300원 아래로 최근에 이제 밀어붙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면 어쩔 수 없이 환율도 떨어질 거고요. 이제는 월봉 입장에서도 점점 이제 낮아지는 추세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1250원대까지 좀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지금 US 1% 가까이, 0.7%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좋은 움직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오늘 이제 꽤나 올라가고 있죠. 1.8%까지 반등하면서 좋은 움직임 만들어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되는 그런 시점이고, 원자재 가격을 보게 되면 국제 유가가 이제 급락을 하였습니다. 2.8%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71달러 수준에서 67달러 수준까지 급락을 하였고요. 천연가스가 2.8달러 정도로 일단 천연가스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유가가 이제 좀 떨어지면서 좀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3.76%로 전날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고요. 그게 채권금리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반도체 지수에 대한 상승에 힘입어서 일단 증시가 좀 올라갔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 전체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의 증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그다음 개인 소비자 물가, 그다음에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지표가 생각보다 또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높아서 경기 침체로 쏠리게 되면 이러한 상승은 금방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350원 상승했고요. 1.9% 올라가면서 18,45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가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도 그 지수 따라서 그냥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의 거래도 거의 뭐 평소처럼 없었고,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전날과 거의 유사했고요. 지금 이제 오르든 내리든 거래량이 감소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움직임 자체가 우리가 신경 쓸 만한, 그리고 관심을 둘 만한 그런 움직임이 아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자리를 횡보하고 있고 아래 위로 주가를 흔들면서 자리를 좀 잡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21선 위에서 최근에 이제 한 6거래일 정도 횡보를 하면서 좀 이 의무구름을 돌파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평균적인 가격이 요 18,000원 중반, 후반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주가가 한번 튀어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게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그런 소식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건수가 되었던지 그러한 기간을 좀 기다리고 있고요. 일단은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그런 수주 소식과 함께 올라갔던 주가,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과 함께 올라갔던 주가는 여전히 이제 오버슈팅 이후에 좀 내려와서 천천히 좀 저점을 높이는 그런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는 최근 한 1년 동안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바닥 라인 두 번 터치하고 이제 60월봉선이 위로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본다면 움직임 자체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상황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수급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35만 주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가 57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금융 투자가 47만 주를 매수하면서 대부분의 매수를 진행했고요. 보험 투신도 매수, 연기금 투자자도 매수를 하면서 뭐 전체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금융 투자가 좀 매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만 집중적으로 매수한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코스피를 금융 투자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수급 자체는 언제든지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제가 좋아하는 수급은 아닙니다. 연기금 투자자가 최근에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수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매수로 다시 전환을 할 건가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랜만에 30만 주 이상의 매수를 진행했고요. 이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는지도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고는 이제 조금씩 줄다가 어제 좀 늘었고요. 오늘도 보시면은 뭐 크게 변화는 없었지만 조금 감소했습니다. 152만 3천 주. 그래서 계속해서 공매도 거래량은 잔고량은 위아래로 조금씩 한 30만 주씩 흔들리면서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한 1000만 주, 1500만 주 이렇게 많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는 그렇게 많은 공매도 잔고가 다시 늘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특별하게 뭐 주시할 만한 그런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이제 상환이 조금 더 많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며칠째 또 이제 대차 잔고 크게 없고요. 어제 10만 주 정도 상환되었고 오늘 만 주 정도 상환되어서 한 1260만 주 정도로 다시 대차 잔고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든 대차 잔고든 유사하게 그냥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고 크게 늘어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거래원을 보시면 오늘 하나투자에서 조금 매수가 있었고 신한증권은 좀 매수 있었는데요. 일단 이 두 투자증권에서 조금 들어왔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최근에 잘 들어오지 않는 투자증권인데 오늘 매수에 좀 집중되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다 이렇게 평가할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 중에서는 JP모간이 한 10만 주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 상세로 보면 추정 물량이 이제 36만 주, 오늘 이제 35만 주로 조금 줄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은 물량이 매수가 되었고 21.04%로 21%대 다시 보유를 회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꾸준히 매수를 하는가 아니면 코스피에서 다시 이탈하면서 천천히 매도를 하는가 그러한 것들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하게 더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이 좋은 분위기 이어서 내일도 올라가면서 한 주를 좀 좋게 마무리했으면 하는데요. 한번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 지금은 개별 종목보다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위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 좀 파악하면서 이 기업에 대한 시장과 그다음에 장기적인 그런 업황을 분석하면서 같이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다 설명드렸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종목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져온 소식들은 먼저 전해드릴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업황인데요. 지금 이제 한국의 소형 모듈 원전의 해외 진출 이 기회가 이제 생겼습니다. 스마트 표준 설계 인가가 획득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의 스마트 건설 및 제3국 수출이 가능한 이 모델이 지금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 표준 설계 인가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스마트 배기 모델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을 만큼 사우디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우디와 공동 개발을 했던 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백을 지금 이제 사우디와 개발을 했고 사우디와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뭘 하고 있죠? 사우디에 주단조 공장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 주단조 공장이 지어진다라는 것 그 자체는 SMR에 대한 기자재를 제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추가로 뭐 하고 있죠? 우리나라와 지금 이 사우디의 이 원자력 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그런 유명 대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와서 원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고요.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지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박자가 모두 맞아 떨어지면서 사우디가 지금 우리나라의 SMR을 발주를 낼 수도 있다는 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어렵게 개발을 하고 굳이 다른 나라의 SMR을 도입할 이유도 없고요. 최근에 사우디가 대형 원전을 두고 우리나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중국으로 할 거냐 그런 고민도 좀 있고, 이 농축에 대한 핵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 미국의 이 동의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진행될까 또 그런 것도 좀 주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표준 설계 인가 획득으로 사우디 내의 스마트 백 건설을 위한 기반을 확보를 했고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제3국 수출을 위한 SMR 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로 개발 중인 혁신형 SMR, ISMR의 표준 설계 인가 획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총 두 종류입니다. 스마트 백과 ISMR. 이건 두산에너빌리티가 모두 다 들어갈 수밖에 없고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는 사우디 측에서는 SMR 스마트 백 건설 허가 신청 전에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아서 건설 허가에 대한 부담이 완화가 되었고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어떠한 이 소식이 나올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사우디 원전에 대한 소식이 잠잠했는데 이번 건을 토대로 또 이제 그러한 진행 사항이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에 대한 이 본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적인 그런 협력, 그다음에 산업적인 협력,
포괄적인 협력을 통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성공 수행을 위해서 지금 이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슬로바키아 총리도 지금 우리나라에 29일에 방한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 일요일이죠. 그래서 일요일에 오게 됩니다. 와서 뭘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 뭐 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핵심은 이제 자국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논의를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총리가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원전 건설에 대해서 협력 의지를 보인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동유럽 내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에 대한 위상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성비도 좋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높고 그 다음에 제2기간에 지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전뿐만이 아니라 방산, 반도체, 2차 전지 등 여러 산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 대비해서 제조 기술이 강국이기 때문이고요. 그러한 제조 기술이 모든 방면에서 지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신흥국들과 제조 기술에 대해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유리한 시장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모든 점이 좀 좋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 슬로바키아도 우리나라의 원전 선택을 한다면 상당히 계속해서 이제 건수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체코 원전, 폴란드 원전, 슬로바키아 원전,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원전, 사우디 원전, UAE 원전, 이런 여러 프로젝트들이 이제는 본격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카자흐스탄도 있고요.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계 원전에 대한 움직임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폴란드 정부가 최초 원전 건설에 157억 달러를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157억 달러면 한화로 거의 21조네요. 상당히 이제 많은 금액이고요. 국영 원전기업 PJ사에 동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법을 마련 중이다. 그래서 1단계 사업자는 웨스팅하우스고 그 웨스팅하우스가 AP1000에 대한 모델을 3개를 짓는데 이제 이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공이 이제 2026년이기 때문에 이제 1년 정도 남았다. 1년 하고도 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거든요. 이제 폴란드에서도 1차 원전에 대한 건설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 원전에 대한 계획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조를 투입한다는 것 자체는 폴란드 정부에서도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라는 뜻이고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 폴란드 원전에 들어가는 기자재, 특히 스팀 터빈과 같은 그런 터빈을 과연 어디에다가 발주를 할 건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최근까지 계속 이 협력에 대한 논의를 해왔던 것 같고 실제로 웨스팅하우스가 진행한 마지막 프로젝트에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터빈 이 제품들이 납품이 되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본다면 이번에 이 폴란드 원전에 대해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자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어디서 생산될까요? 당연히 체코 스코다 파워, 두산 스코다 파워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크고요. 두산에 대한 그런 위상이 또 체코 내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체코의 그런 현지화 비율과 그다음에 체코의 그런 기업의 활성화에 대한 목적이 두산 에너빌리티 스코다 파워와 맞아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유럽의 지금 전초기지가 생성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점이고요. 체코 원전이 계속 우리가 수주에서 손해다라고 얘기하는 쪽과는 좀 반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는 제가 계속 이제 같은 얘기를 하기 싫은데 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 싫은데요.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언급을 좀 드리고요. 이제는 정부에 대한 체코 원전 대출 약속 이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그런 기사들을 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정부가 원래 계획이 두코반의 한계였습니다. 그죠? 두코반의 한계가
지금 이제 9조 정도로 우리가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이제 3개가 플러스가 되어서 총 4개, 그거는 두코바니 2개, 그다음에 테멜린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개의 사업으로 지정이 됩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건설에 대한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 그런 비용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체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4개를 한꺼번에 짓는다고 했을 때 전체 사업비가 30조 원에 달한다라고 예상이 되어 왔고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비용입니다. 이 30조라는 비용 자체가 한꺼번에 짓는다고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 몇 개 국가가 될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 30조는 아무리 이제 이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투자금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그렇게 반도체 공장, 뭐 그렇게 원전 이런 거 엄청나게 크게 투자하지 웬만한 예산을 가진 이 기업 국가들로는 사실 이 30조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코바니 1개에다가 테밀린 2기, 그 다음에 두코바니 그 2개, 3개를 이제 우리나라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걸 이렇게 직접 또 이렇게 이 서한을 캡처를 해가지고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3개에 대한 비용을 우리나라가 전부 대주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퍼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거고 우리나라가 체코로부터 이득을 볼 수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기업들이 체코에 진출해 있고 실제로 이제 체코를 통해서 이제 생산 기지가 만들어지면서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조업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출을 해주면서 돈을 주더라도 체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 대안으로 우리에게 당연히 수주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전 산업 외에도 반도체라든지 그런 자동차라든지 그러한 이 주요 산업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혜택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꼭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딴지를 걸 생각만 하니까 계속 이러한 대출 약속이 우리나라가 퍼준다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지 결국에는 그 산업에 대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 협상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다. 체코가 우리에게 대출받고 먹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왜 계속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국제적인 외교 망신을 시키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가볍게 보고 넘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요한 것은 대출 제한을 했었지만 지금 결국에는 2기로 건설이 되기로 되었죠. 그래서 그 2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24조 규모 원 이 비용이 마련이 된 거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체코 정부에서 지금 EU의 지원을 받거나 정부에서 이제 그 자금을 대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대출을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돈이 마련된 겁니다. 이제는 뭐 24조가 덤핑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사실화가 되니까 그죠? 이제 공청회 불러다가 계속 이제 그런 언론전 펼치고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이제는 이 내기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다 지나간 얘기 꺼내면서 또 우리나라가 대출 호구로 잡힐 뻔했다 이러한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머리가 아프네요. 저도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봐줘야 되는지 기업에 대한 발전성과 국가에 대한 수출을 위한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게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이제 실무안에서 정부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마치고 국회로 이제 가게 되었고요. 오늘 이제 전기본에 대한 이 공청회에서도 사실 뭐 반발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뻔하죠. 반대 의견은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고 원전에 대해서 건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걸 계속 반대하고 있는 야당과 그 다음에 이 시민단체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2038년까지 신재생에너지 32.9%에 대한 비율을 확보해야 되고 230.8기가와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우리 에너지 예상 시스템이 예상에 대한 용량이 701기가와트로 2030년 대비 60기가와트나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요때 2030년 때 21%와
2038년대 21%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비율이 낮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율이 낮다고만 얘기를 하지 그 비율에 대한 이 절대 에너지에 대한 용량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왜 용량이 중요하느냐? 우리가 단기간에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신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늘렸을 때 가장 신재생에너지가 단점으로 다가오는 게 뭐죠? 전력 출력에 대한 불안정입니다. 출력에 대한 불안정성을 지금도 봤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 대비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해상풍력에 대한 용량을 급격하게 늘렸을 때 기후에 대한 변화와 그 다음에 계절에 따른 그런 이 발전량이라든지 그러한 것들 차이 때문에 이 출력에 대한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태양광 발전은 좋습니다. 공짜라서 좋긴 한데 그거를 발전한 만큼 그대로 써줘야지 좋은 건데요. 그거를 쓰는 것보다 더 많이 깔아놓으니까 이제는 그 시간에 그만큼의 전기가 필요 없는데도 그만큼 전기를 생산해버려서 이제 출력 생산을 정지시켜 버리거나 이제는 신경을 써가지고 계속 거기를 관리해야 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더 생기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한계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비율만 따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2038년까지 지금 2025년이 다 돼가죠 이제 25년에서 38년까지 14년 남았습니다. 14년 만에 지금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230.8기가와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50기가와트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안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 이상으로 이제 깔았을 때 한 200기가와트를 늘린다고 합시다. 14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200기가와트 늘려야 됩니다. 그럼 매년 늘려야 되는 신재생에너지가 얼마죠? 200 나누기 14를 하면 14네요. 14. 14기가와트씩 매년 똑같이 늘려야 됩니다. 14기가와트를. 14기가와트를 늘린다고 했을 때 1.4기가와트의 대형 원전을 10개씩 지어야 됩니다. 10기.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 공청회에 대형 원전 3기를 짓겠다라고 해서 계속 저렇게 두드려 맞고 있거든요. 1.4기가와트 3개 짓는다는데 그렇게 거품 물고 덤벼드는데 지금 그 외에 신재생에너지 이 정부가 원전 조금 늘리자라고 하는 정부가 계획 세운 게 뭡니까? 신재생에너지 매년 14기가와트씩 대형 원전 10기 용량만큼 늘리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 더 늘려라. 40%, 뭐 50%, 60%까지 늘려라. 그게 됩니까? 시민단체에서 한번 제시를 해보세요. 그거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리고 정말 그걸 늘렸을 때 설치를 해서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지금? 그리고 그거를 이 출력 정지를 시키지 않고 출력에 대한 효율을 살려서 진행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지방에다 다 깔아갖고 이제 내륙에다가 전달을 하거나 그다음 수도권으로 전달할 수 있는 송전망이 지금 진행이 되는가? 그게 지금 자그마치 200기가와트를 신규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가능한가?부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얘기하는 그 아리배 그만 좀 얘기하세요. 그만 좀. 네. 재생에너지 100% 그래 좋은 거 알겠는데 재생에너지 100%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이 논리적인 이유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 전력 전원별 발전량이 다른 국가 대비해서 훨씬 높다고요. OECD 평균 대비보다 훨씬 높다고요. 우리나라가. 32.9%가 OECD 평균보다 수치는 이렇게 퍼센트로는 낮을 수 있겠지만 절대 용량 자체는 훨씬 높다고요. 근데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정말 제발 공부 좀 하고 그렇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반대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정확하게 이 에너지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원전 위험하다, 재생에너지는 공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생각을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이제 얘기가 조금 두산 에너빌리티와는 다르게 진행되었지만 이 에너지에 대한 얘기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도 있겠지만 원전 에너지에 대한 보급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양립하는 이 시스템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이제 국제적인 분위기는 확실해졌습니다. 탈탄소는 거의 100%죠. 탈탄소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근데 그 탈탄소에서 이제 넘어갈 때 지금 부각이 되는 게 AI입니다. 그래서 탈탄소에다 플러스 AI와 같은 그런 첨단 산업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특히 이 AI와 첨단 산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 필요성이 뭐죠? 생산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경제성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이렇게 뭐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거기서 생산하는 단가가 비싸면 당연히 경제성이 약해지고요. 다른 국가 경쟁을 했을 때 그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값싼 공세에 우리나라의 제조 기술력들이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대표적인 예인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요. 그래서 모든 산업에서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이 경제성을 지금 우리나라가 그 하나만 믿고 지금까지 기술력을 유지해왔고 우리나라에 많은 공장을 건설해서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그 경제성보다 이 AI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더 많은 첨단 산업이 이제 그 전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비율 갖고는 지금의 이 급격하게 늘리는 이 신재생 에너지 갖고는 사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매년 14기가와트씩 태양광과 신재생 에너지에 때려박고 ESS 깔 만큼 깔고 고압 배선 다 깔면 비용이 얼마나 비쌀지 예상을 해보셨는지 그런 분들이 예상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32.9%도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거를 지을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근데 정말 이제 이 업계에 있어 보지도 않고 에너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이해하지도 않고 전체적인 세계 추세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그냥 이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그죠? 반대를 하는 그 이유가 뭔가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좀 기대해 보고요. 내일 마지막 장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흐름도 괜찮은 것 같고 오늘도 프리장에서는 좀 올라가고 있고 결국에는 12달러 찍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는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그런 공시가 풍문이 아직 보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되었지만 그거는 뭐 정기적으로 이제 기간을 늘리면서 규정대로 공시를 한 거기 때문에 그 6개월 이전에 내년 뭐 3월에 재공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전에 뉴스케일 파워의 수주 소식이 나온다면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방향, 에너지에 대한 방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좋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